안녕하십니까. 오늘 박문구 교수님을 대신해서 임시로 이번 11강 서해를 맡게 된 임경택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별에서 온 아이라는 제목으로 조규성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조규성 교수님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조규성 교수님은 92년도에 UC 버클리에서 박사 학위를 마치시고 미국 로스알러머스 국립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지내시다가 이제 94년도 3월에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에 부임하시어 지금까지 29년간 연구에 매진하고 계십니다. 교수님께서 주 연구 분야로 본다면 방사선을 이용한 기술이고요. 그 중에서도 크게 보자면 의료 X선 영상 진단 분야에서 사용되어 왔던 필름을 디지털로 패러다임을 바꾸게 된 이제 비정질 실리콘 기반 X선 영상 센서의 개발에 대해서 이제 선도하셨으며, 또 밀수품 검색을 위한 대형 화물 컨테이너용 고에너지 X선 스캐너 개발에도 많은 기여를 하셨습니다. 또 카이스트 나노팹을 활용하셔서 세계 세 번째로 실리콘 광증대 센서를 개발하시고, 더 나아가셔서 개발된 센서를 기반으로 세계 최초로 MRI의 결합이 가능한 뇌 전용 양성자 단층 촬영 장치를 개발하셨습니다. 또 연구 분야뿐만 아니라 2005년도에는 중저준위 방사선 폐기물 부지 선적 위원으로도 지내시고, 또 2006년도부터 4년간 국과장으로 UAE 원전 수출에도 기여를 하셨고요. 또 2017년도에는 한국방사선 산업학회 회장, 또 2018년도부터 2년간 카이스트 IT 융합연구소 소장 등으로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카이니트 원장으로서 UAE랑 사우디아라비아의 SMR 수출 등의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방사선 측정과 또 계측기기 분야에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업적을 쌓아오셨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190여 편의 SCI를 논문을 게재하시고 박사는 47명, 석사는 64명을 배출하셨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러한 훌륭한 성과를 인정받으셔서 카이스트에서도 정년후 교수직에도 임명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규성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경택 교수, 감사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조규성 교수입니다. 오늘이 이제 11번째 강의고, 아쉽게도 이제 다음 주 한 번 남았네요. 다음 주에는 제가 이제 사회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 상당히 특이하고 로맨틱한 제목인데요. 별에서 온 아이 혹은 아이들. 이걸 사실 우리 하경숙 이사님이 지재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이 제목에 맞춰가지고 강의 내용을 구성하느라고 좀 고생을 했습니다. 별에서 온 아이들, 도대체 이게 뭘까요? 어쩌면 여러분, 이 강의 들으시는 또 우리 지구에 사는 모든 인간이 혹은 생명체들이 다 여기에 해당될 것 같고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우리 밤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면은 이게 일종의 천구입니다. 모든 별들을 표시를 했고, 어, 이 가운데 부분이 우리 적도처럼 이 기준선이 우리 은하입니다. 그래서 우리 갤럭시 은하라 이렇게 밝게 빛나고요. 그 외의 모든 별들을 다 표시를 했는데, 이 많은 별들에서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 결과로 우리 지구가 탄생을 했고 거기에 우리 인간이 이제 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별에서 온 아이들, 이게 뭘까요? 한번 알아맞혀 보시죠. 우리 저 사회자 임경택 교수님, 이 주제가 뭘까요? 별에서 온 아이, 누구를 뭘 말하는 걸까요? 아무래도 오늘 주제가 방사선 관련이 있기 아, 때문에 맞습니다. 방사선이지 않을까요? 방사선입니다. 이 아이가 별에서 온 아이고요. 그런데 아이들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또 있어요. 아톰입니다. 원자. 원자와 방사선, 얘들이 별에서 왔죠. 우리가 방사선은 에너지의 흐름이라고 말하는데, 그리고 원자는 무게가 있고 질량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에너지는 mc제곱. 즉, 질량이 에너지로 변할 수 있고, 에너지가 또 질량으로 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방사선이 원자가 되거나 물질이 될 수 있고 물질도 방사선으로 바뀔 수 있다.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은 그런 관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 이 우주 모든 만물은 원자로 되어 있고 그 원자들이 불안정한 상태가 되면은 그런 불안정한 상태의 입자들을 방사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우주는 이 시간과 공간의 무대에서 어떤 물질들이 에너지를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대서사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에너지는 mc 제곱이라는 이 공식은 1905년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의 결과로 나온 것이고 그 당시 아인슈타인은 시간과 공간은 별개의 것이 아니고 즉 그 연결되어 있는 공간의 네 번째 축이 시간이다. 이런 시공간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시간과 공간이라는 무대에서 물질이 에너지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 그게 바로 우주의 역사이자 대서사시인데 그 네 가지 요소들이 어, 각각 두 개씩 결합이 된다는 게 특수상대성 이론의 하나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10년 뒤에 1915년에 아인슈타인은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는데 그것은 이 네 가지가 다시 하나로 합쳐지는 그런 아주 놀랄만한 그런 과학적인 업적입니다. 이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인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문제, 에너지 문제부터 시작해서 방사선 쪽으로 이렇게 옮겨가면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 자료를 77페이지 정도 준비를 했는데 오늘 시간이 1시간 정도이기 때문에 다 할 수 없어서 발표 자료 오른쪽 위에 이제 빨간 점이 돼 있는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첫 번째 챕터는 인간의 에너지는 지난 100만 년가량 불을 사용했습니다. 처음에 나무를 태워서 불을 이용했죠. 그런데 지금 200년 전에는 석탄으로 이게 나무가 대체되었고 그다음에 다시 석유나 가스를 사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 즉 화학적 에너지입니다. 즉 전자의 이동에 의한 화학 에너지를 이용해 왔는데 이제는 그 패러다임을 바꿔서 원자력 에너지를 이용해야 되는 인류의 시대가 올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인간을 이야기하려면 우리 태양계를 먼저 말을 해야 되는데 대략 뭐 45 내지 50억 년 전에 어떤 먼지들이 공간 속의 어떤 퍼터베이션, 어떤 요동을 통해서 질량 중심을 주위로 이렇게 회전하면서 우리 태양과 태양계가 거의 동시에 탄생을 합니다. 이 태양계를 초기에 구성했던 이 먼지들은 사실 다른 별들이 폭발한 초신성의 잔해들도 섞여 있고 이 우주의 약 70%를 차지하는 수소가스와 헬륨 가스들 이것들이 다 모여 있는데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기타 초신성의 근처에 있는 우리 갤럭시의 초신성의 폭발들로 인해서 원자가가 높은 무거운 원자들도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회전 운동을 하면서 점점 자리를 잡아가면서 많은 운석과 소행성들이 만들어지는데 그런 과정에 이렇게 우리 지구는 달 크기의 그 거대한 소행성이 6, 7개 정도가 충돌을 하면서 하나가 되어서 지구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7번째 이 소행성은 지구에 충돌은 했지만 되튕겨 나갔는데 멀리 가지는 못하고 지구와의 중력에 의해서 지구 주위를 도는 달이 됩니다. 이런 일들이 약 45억 년 전에 일어났는데 1956년에 패터슨 교수는 이 우라늄과 납의 5가지 동위 원소 B를 이용합니다. 그것들을 지구에 떨어진
각기 다른 위치에 다른 시간에 떨어진 운석들 안에 들어있는 납 207, 204, 206 그리고 우라늄 238과 235 다섯 개 동위원소의 구성비를 조사해 보니까 각기 다른 시기에 떨어졌지만 다 동일하고 그걸 통해서 이들의 반감기를 가지고 계산한 결과 약 45억 년이 이 운석들의 나이임을 알 수가 있는데 그때 지구가 동시에 생겼기 때문에 지구의 나이도 태양의 나이도 같은 해라고 보면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지구는 긴 여정을 시작해 왔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약 38억 년 전에 스트로마톨라이트라는 단세포가 생기고 이게 시생대, 원생대를 거쳐서 이 캄브리아기에는 연체류 등 산문에 불과했던 동물이 갑자기 30문의 동물로 늘어나는 바닷속의 그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약 3, 4억 년 전에 바다 밖으로 먼저 식물이 나오는데 고사리류가 먼저 나와서 오늘날의 그 석탄을 만드는 그러한 식물이 지구 표면을 육지를 거의 다 덮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아칸소스 태가라고 앞지느러미와 뒷지느러미가 다리로 변하면서 이 양서류들이 어류에서 진화해서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공룡의 시대를 거치게 됩니다. 약 2억 년에 거치는 공룡의 시대를 거친 후에 운석이 충돌해서 다섯 번째 대멸종을 맞이하게 되고 이 공룡 시대 때 우리 포유류들은 힘을 못 썼지만 신생대 4기와 3기가 되면서 드디어 포유류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래서 신생대 4기, 3기 말쯤 되는 약 600만 년 전에 심팬지와 인간이 이제 분리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신생대 4기가 시작이 되고 지구의 온도는 신생대 3기 때 28도 정도였던 게 점점점 내려가서 현재는 약 6도 내지 5도의 빙하기와 약 15도의 간빙기를 이렇게 주기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로그 사이클로 된 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생대 4기를 거치고 인간은 계속 진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약 30만 년, 20만 년 전에 이제 호모사피엔스가 탄생을 하고 7만 년쯤 돼서 이 비름 빙하기 때 인류는 아프리카를 탈출해서 유럽, 아메리카, 또 아시아로 이렇게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100만 년 동안 밀란코비치 사이클이라는 것처럼 약 10만 년 주기로 빙하기와 간빙기를 이렇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한 20만 년 정도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빙하기를 두 번을 거치고 살아남아서 현재 지금 이 시점에서 간빙기를 맞이하고 있고 이 시점의 평균 온도는 한 14도, 15도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 인간은 약 100만 년 전에 이제 불 에너지를 최초로 사용하다가 이렇게 가축, 바람, 또 화석 에너지 등을 사용해서 풍족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초기에 불 에너지 사용을 반대했던 인간들도 있었을 텐데 아마 그 두 번의 빙하기를 거치면서 두세 번의 빙하기를 거치면서 그들은 아마 대부분 얼어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용감하게 불 에너지를 동굴로 가져오고 활용을 한 사람은 빙하기를 따뜻하게 날 수 있었고 또 식생을 개선해서 더 인류가 풍성하게 발전할 수 있는데 과거에는 수백 명에 불과했던 이제 호모사피엔스들이 지난 만 년 사이에 특히 최근에 약 100억 명에 가까운 숫자로 엄청나게 이렇게 번식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인구수를 그래프로 보면은 약 1765년도에 약 7억이었던 게 지금 2023년도에 80억에 달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렇게 급격한 변화는 드디어 인간이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지구의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여러 가지 질병도 극복하게 된 게 원인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과정에서 인류는 원시 시대에 비해서 약 120배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그러한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지난 60년 동안을 보면 제 나이가 이제 63인데요. 주로 석탄, 석유, 가스, 그리고 바이오매스는 나무죠. 이런 그 화석 에너지, 플러스 나무 에너지까지 해서 약 91%가 불 형태의 에너지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무 일부가 원자력과 재생 에너지죠. 이런 그 화학 에너지나 풍력 에너지, 태양광 에너지들도 결국은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가 변화된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핵 에너지가 지구에 와서 화학 에너지로 변화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시대는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시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많은 예측들이 이제 가스와 석유는 5, 60년 정도밖에 안 남았고 석탄도 100년에서 200년 정도밖에 안 남아 있기 때문에 현재 속도로 사용한다면 조만간에 에너지 고갈되는 위기가 되면서 인류가 급감하는 전쟁과 기아를 통해서 그러한 고통의 아마겟돈이 올 거라는 이제 예측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에너지 문제를 우리 인류는 해결하느냐? 석탄에 사용할 수 있게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포획해서 이산화탄소를 지하 밑에 해저 안반층 밑에다 집어넣어서 다시 석탄으로 돌려보내는 수천만 년 걸리겠죠. 그런 그 기술을 가진다면은 뭐 어쩌면 석탄을 좀 더 사용할 수 있지만 길어야 2, 300년이죠. 태양광 풍력은 이렇게 각 나라별로 완전히 조건이 다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거의 태양광 풍력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요. 어쨌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화석에너지의 사용은 지구온난화, 이상기후 그런 것들도 일으키고 있다고 보는 것이 대부분의 과학자들의 이제 견해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미 아시겠지만 에너지 학고에서 주장하는 원자력 에너지는 정말 오해를 받고 있지만 다른 에너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매우 안전한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석탄이나 이 갈탄 등을 사용할 때 우리나라 전력이 한 2배 정도를 생산할 때 드는 사망 예측 인원을 보면 약 17만 명이 되고 태양광이나 풍력이라 하더라도 몇백 명 정도 수준인데 원자력은 체르노빌을 포함하면 한 90명, 체르노빌을 빼면은 1명 이하 정도로 어떤 에너지원보다 안전한 에너지원인데 현실은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자력이 제일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큰 문제입니다. 원자력이 위험하다고 생각했을 때 그 이유는 방사선인 거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이 원자와 방사선입니다. 노벨상을 받은 파인만 교수가 10명의 인간만 살아남았을 때 아이들만 다시 지구의 과학기술을 재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마지막 과학자의 유언이 있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느냐 했을 때 그런 대답은 세상 모든 물질은 원자로 되어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과학적 발견이라는 거죠. 그 외에 뭐 중력이라든가 상대성 이론도 있고 많지만 이 모든 물질은 원자로 되어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과학적 사실인데 우리가 방사선과 원자력을 이해하려면은 이 명제, 세상 물질은 원자로 되어 있다는 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원자를 좀 더 자세히 보면은 가운데 원자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죠. 그래서 이 전자들이 어, 결합하는 그런 화학 에너지를 그동안 이용해 왔다고 말씀드렸고 이제는 이런 화학 에너지가 문제가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에 이제 원자핵 안에 들어있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에너지를 이용을 해야 되는 시대라는 거죠. 그걸 핵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양성자와 중성자도 기본 입자는 아니고 양자역학에서 이걸 연구해 본 결과 이 양성자와 중성자는 각각 3개의 쿼크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양성자의 경우에 업 쿼크 2개와 다운 쿼크 하나로 되어 있고 이 쿼크들은 그야말로 기본 입자로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입니다. 이것은 머레이 겔만 박사가 이름을 지은 갈매기의 울음소리에서 따온 쿼크라는 물질입니다.
쿼크는 단독으로는 지금은 존재하지 않고 이렇게 양성자나 중성자로 존재하는데, 사실 양성자와 중성자의 차이는 이 업쿼크 하나가 다운 쿼크로 변화하면은 중성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성자는 불안정해서 다시 양성자로 변하고 마는 거죠. 이게 우주의 모습이고, 이게 갤럭시 은하입니다. 가장 이제 가까운 은하 중에 하나, 안드로메드 은하가 있는데, 우주의 모든 은하와 별들은 지구로부터 멀어지고 있는데, 각각 사실은 멀어지고 있죠. 그렇지만 일부 은하들은 가까워집니다. 특히 안드로메다 갤럭시는 지금은 이 정도 크기로 보이지만 앞으로 한 30억 년이 지나면 우리 갤럭시하고 비교해서 이 정도 크기로 변화하고, 또 한 40억 년 정도 되면 우리 은하하고 충돌해서 하나의 은하로 이렇게 합쳐지게 됩니다. 이러한 그 우주에 대해서 인간이 잘 알게 되고 그 기본 원리를 파악한 것은 뉴턴의 중력 방정식이 이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방정식으로 바뀌고, 이 일반 상대성 방정식을 이제 관측된 우주, 별들이 멀어진다는 허블의 법칙과 사실은 등가인데요. 일반 상대성 원칙에서 우리가 허블의 법칙의 허블 상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별들이 멀어지는 속도는 별까지의 거리에 비례하는데, 이 비례 상수가 허블 상수인데, 그러면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모든 별들이 과거에는 한 점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허블 상수의 역수가 우주의 나이가 됩니다. 지금은 플랑크 위성이라든가 WMAP 위성 등을 통해서 좀 더 정확한 허블 상수를 계산해 본 결과 현재 우주의 나이는 약 138억 년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는 초기에 점이었던 게 점점 팽창을 해서 현재 138억 년 동안 커져왔고, 거기까지의 우주만을 우리는 관측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있는 우주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건데, 그러니까 아직도 우주는 이제 미스테리가 많죠. 이 관측 가능한 우주 밖에는 어쩌면 시간과 공간도 존재하지 않을 수 있죠. 왜냐하면 이 관측 가능 우주의 바운더리는 빅뱅의 껍질입니다. 그런데 이 관측 가능 우주의 크기는 138억 광년이 아니고 약 465억 광년입니다. 그 이야기는 별들이 팽창했지만 이 별과 별 사이의 공간도 빛의 속도의 거의 2배로 팽창을 했기 때문에 전체는 현재 138억 년에 한 3배 정도 되는 한 465억 광년이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이걸 갖다 시간축에서 보면은 빅뱅에서 시작해서 초기 한 수만 년 동안에는 굉장히 급속하게 커졌습니다. 그리고 약 38만 년 전에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양성자, 중성자, 그리고 그 전에 쿼크로부터 탄생하는데, 이때부터 이제 빛이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서 관측이 가능해지죠. 이때부터 지금까지 약 138억 년 동안 우주는 대략 1000배 정도 이제 크기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를 구성이 바로 이제 은하들입니다. 우주는 이상하게 별들이 모여서 은하를 이루고 있고, 이 은하 안에는 별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우주에는 10의 11승계 은하가 있고, 각 은하에는 또 10의 11승계 평균 별들이 있기 때문에 우주 전체의 현재 우리 우주의 별은 약 10의 22승계이고, 별이라는 건 다름 아닌 수소나 헬륨 가스를 말하는데, 이 수소나 헬륨 가스라는 것은 이 중성의 그 가스인데, 원자 핵에 전자가 이제 달라붙어서 중성의 원자가 됩니다. 그걸 우리가 전자기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원자 핵은 또 말씀드린 대로 양성자와 중성자가 쿼크로부터 탄생하고, 그것들이 결합해서 강한 핵력으로 원자 핵이 됩니다. 그래서 약한 핵력에 의해서 양성자와 중성자들이 교환되기도 하고, 강한 핵력에 의해서 수소 핵과, 사실 수소와 중수소, 삼중수소, 헬륨3, 헬륨4, 이 5가지의 가벼운 핵들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전자가 달라붙어서 별이 된 겁니다. 그리고 약
5억 년부터는 별들이 모여서 은하가 탄생한 거죠. 그래서 우주의 기본 입자는 이런 쿼크와 전자, 그리고 이 네 가지 힘, 핵력과 전자기력, 그리고 중력을 포함한 이런 힘들을 매개하는 입자들이 우주의 가장 기본 입자라고 이제 양자역학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들어있지 않는 이제 중력자라는 것은 양자역학으로 아직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중력의 그 힘도 입자처럼 계산할 수가 있는데 그걸 중력자라고 부르고, 어, 라이거를 이용해서 그 중력파를 우리가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만 우리 지구에서는 수소부터 우라늄까지 92종의 원소들을 발견할 수가 있죠. 이런 원소들은 초기에 5개의 원소, 수소와 헬륨 2개의 원자가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을까 이렇게 궁금해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수소와 헬륨 가스가 모여서 별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태양과 같은 별은 현재 이 상태인데 점점 헬륨으로 변하면서 끝나게 됩니다. 적색 거성이 된 다음에는 껍질은 폭발해 날아가고 가운데는 백색 외성이 될 거고요. 태양보다 큰 별들은 적색 초고성 단계를 거치면서 베릴륨, 카본, 마그네슘, 실리콘, 칼슘, 니켈, 철 등의 주기율표의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26번 철까지 원소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고 이것들이 적색 초고성 단계를 거치고 나면 초신성 폭발을 하면서 그 짧은 시간에, 이 사진은 초신성 폭발의 연속 사진인데 이 짧은 시간에 주기율표에 많은 원소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우라늄도 이 초신성 폭발 때 만들어졌고 그것들이 우주를 떠돌다가 45억 년 전에 지구에 온 것이죠. 이게 우리 황영숙 이사님이 별에서 온 아이라고 이름을 붙인 최초 버전의 아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원자는 가장 중요한 입자 사실인데, 과학적 사실인데 원자 핵과 전자로 되어 있는데 이런 핵자와 전자들이 원자로부터 떨어져 나오면은 우리가 그런 걸 방사선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원자가 안정적이면 우리나 그런 책상, 뭐 컵과 같은 물질이고 이것들이 쪼개져 가지고 불안정하게 되고 또 이동을 하게 되면은 그런 걸 방사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방사선은 도깨비나 귀신이나 어떤 뭐 사탄이 아니고 이런 우리를 이루는 물질들이 잠깐 불안정한 상태에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 방사선을 내는 물질을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하는데 지구가 생겼을 때부터 존재해온 장반감기 핵종으로 이제 3개를 소개해 드리자면 토륨은 반감기가 140억 년 정도 되고 우라늄 238은 45억 년입니다. 그리고 K4는 약 13억 년 정도로 이 3가지는 지금도 지구에 엄청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라늄 235는 반감기가 짧아서 지구가 탄생하는 45억 년 전에는 우라늄 235와 238의 양이 거의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35가 다 사라지고 약 0.7% 정도만 남아있고 우라늄의 99.3%는 우라늄 238이기 때문에 원자로에서 사용하려면 다시 한 4%, 5%로 농축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우주선이나 가속기를 통해서 방사선이 이제 자연적으로 생기거나 인공적으로 이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건 이제 라돈 가스죠. 그리고 이 지구의 껍질은 아까 말씀드린 K4, 토륨, 우라늄 등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감마선을 내서 우리에게 피폭됩니다. 이 감마선의 그 피크 에너지를 보면은 액티늄, 뭐 딸륨 전부 다 이 세 핵종의 자핵종들이 연쇄 반응으로 생긴 자핵종들이 내는 감마레이를 우리가 피폭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 우리가 많이 받는 피폭량이고
그래서 우리 지구 안에 도대체 내부를 좀 들여다보면은 이 토륨, 우라늄, K4가 상당히 많은 양이 지구에 들어 있습니다. 물론 총 무게로는 얼마 안 되지만 이것들이 장시간 동안 방사성 붕괴를 하면서 에너지를 많이 내고 있고, 사실 지구에는 이런 방사성 에너지 말고도 초기에 이 소행성의 충돌로 만들어졌던 충돌의 마찰열 때문에 생긴 에너지가 아직도 존재합니다. 이미 45억 년 동안 많이 식어가지고 지금은 내부가 한 4,000도 정도 되고 외부가 15도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온도 차에 의해서 계속 지열이 지구 밖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지열의 그 두 가지 에너지원인데 이 비율이 거의 5대 5입니다. 만일 이 토륨이나 우라늄과 K4와 같은 알파 베타 핵종이 없다면은 지구의 표면 온도는 에너지가 지열이 2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미 지구는 얼음 행성으로 변했고 도저히 생명체가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세 가지 방사성 동위원소한테 땡큐 해야 됩니다. 이것들이 아니었으면 지구는 벌써 몇 억 년 전에 빙하기로 들어갔을 거죠. 그리고 이것들이 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들이 있는데 그게 이 마그마 활동입니다. 물론 이걸로 인해서 화산도 일어나고 지진도 일어나지만 이 마그마 활동으로 지구의 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 그 세 가지 중에 K4는 식물과 동물들이 칼슘 대신 사용하는 이제 원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우리 한국의 쌀, 콩, 바나나 등등의 K4가 자연적으로 이 정도 섞여 있습니다. 평균 1kg에 100베크렐이 들어있고 커피나 뭐 완두콩 같은 콩류에는 500베크렐 정도, 쌀은 좀 적어서 한 30베크렐 정도 들어있습니다. 이 차이가 좀 크지만은 사실은 여러분 커피를 마음껏 드셔도 인체에는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동물과 식물에 다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60kg인 사람은 K4를 초당 4,000개 정도 K4에서 고에너지 감마선을 내고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인체는 이런 여러 가지 방사성 핵종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1초에 한 7,000개의 방사성 붕괴를 하는데 그 총 개수는 우리가 외부까지 포함한다면은 매초 똑딱 하는 순간에 우리 인간은 약 3만 개 정도의 방사선을 전리 방사선에 피폭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방사선 요소는 우주 방사선인데 우리 은하에서 오는 거, 또 우리 은하 밖의 우주에서 오는 거, 또 우리 가까운 태양에서 오는 이런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